2024년 3월 새벽 2시 함경북도 두만강변에서 한 가족이 땅에 엎드려 철조망 밑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영변에서 35년간 일한 핵과학자였고 함께한 가족은 아내와 31살 아들, 28살 딸이었습니다. 영하의 차가운 강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30분마다 지나가는 순찰대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땅을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30년도 더 전,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25살,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를 갓 졸업한 젊은 과학자였습니다. 졸업식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붉은 완장을 찬 간부가 제 앞에 섰습니다. 동무는 영변으로 배치되었소. 조국 방위의 최전선이요. 그 말에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영변이라니, 우리나라 과학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던 그곳에 제가 가게 된다니 말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성우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겠니. 어머니의 그 말씀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6.25 때 전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25 나이에 홀로 되셔서 저를 키우시느라 평생을 고생만 하셨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전쟁 미망인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었고 돌아가신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평양 대동강구역에 있는 과학자 아파트로 이사한 날도 기억납니다. 5층짜리 건물에 방이 2개나 있는 집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대동강이 흐르는 게 보였고 만경대 쪽 산들이 아련하게 펼쳐졌지요. 신혼인 아내 미숙이와 어머니, 우리 셋이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큰 집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미숙이가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평양 제1인 민병원 간호사였던 아내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 알게 되어 결혼했는데 그때만 해도 앞날이 참 밝아 보였습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과학자들한테는 특별 배급이 있었습니다. 쌀이며 옥수수, 기름에 고기까지 한 달에 한 번씩은 받을 수 있었지요. 저희 어머니 세대처럼 보릿고개를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먹을 게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입니다. 영변까지는 기차로 4시간쯤 걸렸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평양역에서 기차를 탔고 토요일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연구소는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었는데 바깥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게 위장이 되어 있었지요. 저는 우라늄 농축 연구실에 배치되었습니다. 선배 과학자들은 모두 소련이나 중국에서 공부한 분들이었고 저희 같은 신입들을 정성껏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무,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가?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게 막는 거라오. 김 박사님이 실험기구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조국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 어머니 같은 전쟁 미망인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퇴근 후 기숙사에서 동료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우리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조선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될 거야. 우리는 젊었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평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들판에서 일하는 농민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들, 그 평화로운 풍경을 지키는 게 바로 저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제 자부심이 어떻게 무너질지를. 그리고 35년 후 제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비극은 바로 몇 년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여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습니다. 그날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처음엔 배급이 열흘에 한 번씩 나오더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예 끊겼습니다. 과학자 특별 배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시적 어려움이라고들 했지만 그 일시적이라는 게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갔습니다.
1995년 겨울이었습니다. 영변 연구소 식당에서 옥수수죽 한 그릇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죽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물만 가득했지요. 건더기라곤 옥수수 알갱이 몇 개뿐이었습니다. 동무, 이걸로 어떻게 연구를 하라는 건가? 옆자리 박 박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60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었는데 그 양반도 굶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뒤쪽에서 쿵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이 연구원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35살 젊은 친구였는데 안색이 흑빛이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 부축했지만 그 친구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영양실조입니다. 의무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도당 주사를 놓아야 하는데 약이 없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만드는 과학자들이 굶어 쓰러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말에 평양 집으로 돌아갔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양역 광장에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먹을 거 좀 주세요. 6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였습니다. 눈만 크고 얼굴은 해골 같았습니다. 저희 집 아들 민준이가 그때 5살이었는데 그 아이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부엌에서 풀을 삶고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풀뿌리를 캐다가 죽을 끓이는 거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6.25 때 하셨다던 그 일을 우리가 또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민준이가 자꾸 배고프다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간호사인 아내도 병원 배급이 끊겨서 굶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을 재우며 작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갈비뼈가 만져졌습니다. 5살짜리가 이렇게 말랐습니다. 아빠, 배고파. 아들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영변에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일이었지요.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 일인지 과학자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국민들을 다 먹여 살렸을 텐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안 될 생각이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든 의심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민준이한테 당신 배급으로 받은 옥수수를 삶아주셨습니다. 70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가 당신은 굶으시면서 손자를 먹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드셔야죠. 괜찮다. 나는 늙은이라 적게 먹어도 된다. 애들이 먹어야지. 어머니의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6.25 때 남편 잃고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평생을 고생하신 어머니. 이제 편히 사셔야 할 나이에 또 굶고 계셨습니다. 기차를 타고 영변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지옥이었습니다. 논밭에는 풀을 뜯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죽은 건지 기절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해서 하얀 가운을 입었습니다. 실험실에 들어가 우라늄 샘플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날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깨어지기 시작한 게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끝났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세상을 덮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끊겼고 장마당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쌀 1kg에 6,000원 하던 게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00원이면 한 달 월급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2019년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도 생생합니다. 어머니가 기침을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항생제를 써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얼마입니까? 중국산이 300달러입니다. 300달러. 제 1년치 월급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었지만 200달러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간호사 월급을 합쳐도 부족했습니다. 장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에게도 손을 벌렸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 만에 겨우 50달러를 더 구했습니다. 250달러. 아직 50달러가 모자랐습니다. 약장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달에 꼭 갚겠습니다. 안 됩니다. 현금만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성우야, 괜찮다. 나는 이제 너무 살았다. 어머니, 제가 약을 구해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약 하나를 제대로 써보지 못하시고 말입니다. 6.25 때 남편 잃고 평생 저 하나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신 어머니, 80이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만 사시고 결국 약 하나를 못 구한 아들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도 안 됐습니다. 31살 아들이었습니다. 김책공업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군대까지 다녀왔지만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공장은 돌아가지 않고 회사는 문을 닫고 설사 일자리가 있어도 매물을 바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대로 늙어 죽는 겁니까? 아들이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할머니처럼 약도 못 쓰고 죽는 겁니까?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딸 지연이가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딸이었는데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중국 무역이 끊기니 회사들이 줄줄이 망했습니다. 아빠, 저도 이제 어떻게 해요? 28살인데 시집도 못 가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자인 제가, 35년 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제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연구소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보이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 연구원을 끌고 갔습니다. 옆 연구실에서 같이 일하던 40살 동료였습니다. 저 동무가 무슨 일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합니다. 보이부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흘 뒤 연구소 전 직원이 광장에 소집되었습니다. 단상에 김 연구원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이 반역자는 적국의 반동 영상물을 시청하여 보이부원이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김 연구원이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박수를 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불빛 하나 없는 마을들.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 하나를 못 구해 죽어가고 있을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제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3년 가을, 딸 지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빠, 저 오늘 보이부에서 조사받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친구가 한국 드라마 USB를 줬는데 그걸 제가 봤어요. 친구 집에 단속이 들어갔대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김 연구원이 그것 때문에 총살당하는 걸 봤습니다. 제 딸이 이제 그 차례란 말입니까? 어떻게 됐느냐? 친구 아버지가 보이부에 돈을 많이 줘서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친구는 지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대요. 가족 모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이번에는 넘어갔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딸도 아들도 우리 가족 모두가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민준이가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저 이대로 늙어 죽는 겁니까?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31살인데 할 일도 없고 결혼할 돈도 없고 밥 먹고 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사는 겁니까?
민준아, 목소리 낮춰라. 이웃들이 들으면 어때요? 다들 똑같잖아요. 할머니도 약 한 알 못 쓰고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죽으란 말이에요? 아들의 절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1살 청년이 미래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고만 있습니다. 이게 삶입니까? 그날이 바로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밤늦게 어머니 영정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들을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약 한 알 못 구해서 어머니를 떠나보낸 이 못난 자식이지만 제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야겠습니다. 그때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미숙이도 늙었습니다. 56살인데 70처럼 보였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였습니다. 여보, 우리 남쪽으로 갑시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 생각을. 네, 지연이가 그 일 당하는 거 보고 저도 더는 못 견디겠어요. 우리 자식들 여기서 죽게 둘 수 없어요. 다음 날 가족 넷이 둘러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남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지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 잘못하면 우리 모두.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어도 어차피 천천히 죽는 거예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차라리 살 수 있는 기회에 걸겠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35년 동안 헌신했던 이 나라를, 평생을 바쳤던 이 땅을 떠나기로 한 겁니다. 저는 35년 동안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중국 위안화만 위안, 미국 달러 3,000불, 남몰래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무역회사에서 일할 때 만난 사람을 통해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가족 내시면 만불입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만불,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목숨값이라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북중 국경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완전히 닫혔던 국경이 2023년 말부터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감시는 여전히 삼엄했지만 돈만 있으면 길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로 가려면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친척 제사라고 했습니다. 연구소에는 몸이 아프다며 휴가를 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내는 긴 휴가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집,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이 집,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 집,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식 날 어머니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으로 가득 찼던 젊은이였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58살이 되어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합니다. 어머니,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손자 손녀만이라도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다음 날 새벽,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돈,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평양 대동강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 강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볼 수 없을 겁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2024년 3월, 함경북도 온성군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정해준 집에서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브로커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좋습니다. 가족 넷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 번 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밤 12시, 집을 나섰습니다. 1시간을 걸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철조망 밑으로 기어가야 합니다. 순찰대가 30분마다 한 번씩 지나갑니다. 새벽 2시,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땅에 엎드려 기어갔습니다. 58살 몸으로 철조망 밑을 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어머니를 밀었고 지연이가 당겼습니다.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됩니다. 들어갑니다. 브로커가 먼저 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뼈를 애는 듯한 차가움이었습니다. 6.25 때 피난민들도 이런 강을 건넜을까요?
조용히. 소리 내지 마세요. 가족들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지연이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아내가 휘청거렸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 때다. 엎드려 물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강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순찰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은 이상 없다.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까봐 무서웠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작게 기도했습니다. 어머님, 하늘에 계신 어머님, 저희를 지켜주세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지금입니다. 빨리.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없겠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아버지, 할머니처럼 여기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민준이가 제 등에 엎였습니다. 31살 아들이 아버지를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옆에서는 지연이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젊은 날 이 아이들을 업고 키웠는데 이제는 이 아이들이 저희를 업고 갑니다. 강둑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기어올랐습니다. 땅에 쓰러졌습니다. 건넜습니다. 여기가 중국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35년을 살았던 조국을 등지고 목숨을 걸고 건너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저희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땅,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조선족 농가로 데려갔습니다. 연길 근처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가족 넷이 숨어 지냈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집주인 할아버지가 경고했습니다.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심하게 합니다. 낮에는 커튼을 치고 숨어 지냈습니다. 밤에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감옥보다 답답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걸로 한국 선교사님들께 연락하세요. 스마트폰을 처음 만져봤습니다. 민준이가 사용법을 금방 익혔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 서울 거리가 나왔습니다. 높은 빌딩들, 자동차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북한 주민 영양실조 심각.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살던 그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지연이가 유튜브에서 탈북자 증언을 찾았습니다. 저도 영변에서 일했습니다. 제 동료였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곧 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세요. 공안이 마을에 왔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옥수수 밭에 숨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밭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탈북자를 숨겨주는 자는 처벌받습니다. 2시간을 밭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기가 물어뜯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떨고 있었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공안이 지나갔습니다. 더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공안이 AI 카메라로 얼굴을 찾습니다. 그날 밤 다른 집으로 옮겼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새 집도 비슷했습니다. 좁은 방, 어둠, 기다림.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6.25 때 피난민들도 이렇게 숨어 지냈을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선교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길이 열렸습니다. 다음 주에 태국으로 출발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지옥 같은 기다림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했습니다. 2024년 6월 중국을 떠났습니다. 브로커가 차를 대절했습니다.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베트남으로 들어갑니다. 가짜 서류로 버텨야 합니다. 중국 관광객으로 위장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베트남에 들어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틀을 달렸습니다. 좌석이 딱딱해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머리가 아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약국을 찾았습니다. 지연이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My mother had H. medicine. 약사가 약을 건네주었습니다. 지연이의 영어 실력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라오스로 들어갔습니다. 산길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든 시기였습니다. 라오스 국경 마을에서 트럭으로 갈아탔습니다. 짐칸에 1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검문소입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경찰이 짐칸을 열었습니다. 여권 내놔? 가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거 가짜 아니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브로커가 경찰에게 돈을 쥐어줬습니다. 경찰이 돈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아내가 작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님, 감사합니다. 사흘을 더 달려 태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방콕까지는 기차를 탔습니다. 아버지, 저기 한글이에요. 지연이가 가리켰습니다. 한국 식당 간판이었습니다. 한글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2024년 9월, 방콕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건물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35년 동안 인공기 밑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태극기를 봅니다. 빨강 파랑 태극 문양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사님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가족 모두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개월 동안의 지옥 같은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땅을 밟았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한국에 왔어요. 지연이가 울먹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들이 달렸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걸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분이 우리를 하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3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날 밤, 숙소 방에 들어갔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니 불이 켜졌습니다. 24시간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믿어져요? 전기가 하루 종일 들어와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편의점에 갔습니다.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라면, 빵, 우유, 과자. 북에서 한 달 월급으로도 못 사던 게 여기서는 누구나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버스 타는 법. 58년을 살았지만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한다는 겁니다. 지도자 욕을 해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북한 소식을 검색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정부에서 서울 근교 작은 아파트를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1살에 다시 공부합니다. 늦었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연이는 영어 실력으로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아내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합니다. 56살이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단체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핵무기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합니다. 어제는 마트에서 평양냉면을 샀습니다. 맛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요. 밤이면 창밖을 바라봅니다. 북쪽 하늘을 봅니다. 저 너머에 어머니 산소가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살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마지막 분단 세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손자 손녀는 통일된 나라에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기차 타고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누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저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자유롭게 숨 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